올 한 해 코로나19로 쉽지 않았던 우리 산업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폐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위메이드맥스로 집계됐습니다. 은행권의 지난달 주담대와 신용대출 평균금리 7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만나 디지털 전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코로나19로 쉽지 않았던 우리 산업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장민성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은 지금도 멈춰서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준수한 경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명목 국내 총생산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1조 8,239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산업계는 공급망 대란을 겪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업계는 극심한 생산 차질을 빚었고 물류업계는 요소수 사태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온 코로나19가 올해까지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게 공급, 수요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성장이나 물가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올해 경제 전 분야에서는 ESG 열풍이 불었습니다. 산업계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코스피 지수는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고 한국은행은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유지했던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됐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2021년 증시가 폐장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지켜내지 못하며 한 해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2% 하락한 2,677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9,525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부추긴 겁니다. 연휴에 대한 부담과 배당락 이후 기관 투자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8만 원 회복에 실패했고 SK하이닉스는 13만 원을 지켜내며 올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0.58% 오른 1,033선의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폐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위메이드맥스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상승률 상위권엔 메타버스와 NFT 등 신기술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됐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오르고 또 내린 종목들 배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맥스로 조사됐습니다. 게임사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메이드맥스는 블록체인 기반 NFT 기술을 적용한 게임 미르의 흥행으로 올 한 해 동안에만 주가 상승률이 1,500%를 기록해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에디슨 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 EV가 1238% 뛰었고 3위 위메이드는 8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위 10위권에는 데브시스터즈, 위즈윅 스튜디오, 컴투스홀딩스 등 6개 종목이 5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메타버스와 NFT, 콘텐츠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자암바이오로 조사됐습니다. 자암바이오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15,000원대에서 거래됐지만 지난 9월 최종 부도가 발생하며 정리 매매로 인해 주가가 98% 폭락해 2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하락률 상위 기업인 BDI, UCI, AT세미콘 등이 80%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고 지나인제약, 박셀바이오, LNK바이오 등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70%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요한입니다. 2021년 증시가 마감됐죠. 코스피는 연초 대비 3.63% 상승했지만 3,000선을 지키지 못하며 마감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의 증시 흐름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코스피 성적은 기대만큼 좋지 못했습니다. 1월 2873.47에 출발한 코스피는 오늘 2977.65에 마감하며 연초 대비 3.63%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3,300선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갈아치우던 증시가 하반기에 글로벌 긴축 정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고점을 낮추며 3,000선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미국에서만 40만 명을 넘어섰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만 하루 50만 명의 감염자가 나타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여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낮아 코로나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과 차익 실현 등이 겹치며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대량 매도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지난 29일 배당락일을 지나며 고 배당주로 꼽히는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의 금융주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업황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던 삼성전자는 8만전자를 지키지 못했지만 SK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는 1단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히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새해 초반 증시는 오미크론 확산과 테이퍼링 가속화 등 경기와 정책이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아 횡보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1월 코스피 변동폭으로 2,900에서 3,100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은행권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대 중반에 이르고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모두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코픽스와 은행채 등 지표 금리가 오른 데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1%로 한 달 새 0.25%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이후 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4.62%에서 5.16%로 0.54%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 금리는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용광로이자 철강 신화의 상징 포스코 포항제철소 1고로가 반세기 만에 설비 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고로는 내년 상반기 철강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경북 포항제철소 민족고로 포스코 포항 1고로 종풍식이 열렸습니다. 종풍이란 수명이 다한 고로에 불을 끄는 것. 지난 1973년 6월 첫 샘물을 생산한 지 48년 6개월 만입니다. 포항 1고로는 현대식 공법으로 샘물을 만드는 우리나라 최초 용광로입니다. 설비 수명이 한계에 도달해 어제 마지막 출선을 끝으로 긴 여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첫 출선했을 때 고 박태준 회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한데 일본어가 종풍을 한다니 실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철강 역사의 시작점이자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포항 1고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첫 출선일인 6월 9일이 철의 날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포항 1고로가 반세기 가까이 생산해낸 쇳물의 양은 총 5,520만 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480척을 건조하거나 중형자동차 5,520만 대, 인천대교 1,623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입니다.
변변한 공장 하나 없었던 변방의 작은 국가로 가발, 신발 등을 수출해서 밥술을 뜨던 대한민국이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을 자력 생산하면서 단기간에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멈춘 일고로는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고려해 완전 냉각한 뒤 포항 일고로 뮤지엄으로 개조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만나 디지털 전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 전환과 IT 인재 육성 등 12건의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혁신대전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IT 인력 양성과 디지털 금융 확산 등을 담은 12건의 정책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ICT 고급 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공시장 보호를 비롯해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자금 조달 확대와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고도화 등을 담았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이 100점 만점에 41점에 불과하다며 디지털 전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재임하실 때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아주 트레이드마크로 중소기업계 전파하신 걸로 잘 기억이 나는데 종합적으로 들으시고 이 공약에 차후 반영해달라는 그런 뜻의 박영선 위원장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대전환을 통한 기술 혁신과 시스템 융합, 규제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 GDP의 27.8%,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 제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느냐, 또 그 나라의 어떤 미래를 좌우하는 박 위원장은 차세대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융합 바이오를 차기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3대 국가과제로 정하고 이재명 후보와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최근에 은행 점포 통폐합 얘기들 많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과 직원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속도감 있게 점포 통폐합을 진행해온 은행들도 여론이 표출되자 좀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은행권 점포 통폐합이 지금 계속돼 왔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이게 무산된 은행이 있다고 하는데 좀 짚어주시죠. 네, 신한은행은 노원구 월계동 지점을 내년 2월 폐쇄하고 1일 디지털 라운지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디지털 라운지는 비대면 하상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데스크가 설치되고 장비 사용법을 안내하는 직원 한두 명이 배치되는데요. 결국 무인 점포 개념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집회를 벌이는 등 지점 폐쇄를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단체와 연대,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은행이 계획을 바꾼 건데요. 점포는 그대로 두고 창구 직원 2명과 컨시어지 1명을 두게 됐습니다. 고령층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은행 측이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인데요. 지난 몇 년간 은행 점포 통폐합은 흔한 일이 됐습니다. 점포가 폐쇄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 등 우려사항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용자들이 행동에 나선 뚜렷한 사건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주민 반발 등으로 점포 폐쇄가 무산된 건 선례가 남게 됐습니다. 점포 폐쇄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은행들의 지점 폐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KB국민은행 노조도 최근 점포 통폐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근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유가 이 후보자가 그간 점포 폐쇄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이 후보자가 점포 폐쇄를 서두르는 등 금융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새 후보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이틀 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선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국민은행의 연평균 폐쇄 점포 수가 10개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 부행장에 취임 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부행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한 해에만 무려 83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올해 62개 점포가 추가 폐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는 무분별한 점포 폐쇄가 이어지면 금융 소외계층이 더 늘고 직원들의 고용에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이 올해에도 점포 폐쇄를 대거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현재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은행의 점포 폐쇄는 그동안 디지털 전환과 효율화의 이유로 대거 이뤄져 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엔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배진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에 폐쇄한 점포 출장소 포함해서 179곳이 없어졌습니다. 5대 은행이 연말까지 폐쇄를 계획한 지점도 72곳이나 됩니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국민은행은 47개 점포를 추가로 폐쇄할 예정이고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37개 점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13개 점포를 없애고 우리은행과 농협은 각각 24개, 10개 지점을 폐쇄합니다. 은행들이 이같이 점포 통폐합을 하는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대형 은행이 한 개 점포를 유지하는데 연평균 20억 원이 듭니다. 적어도 2천억 원의 여수신 물량을 확보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 활성화와 빅테크의 성장이 점포 감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은행들은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또 수익은 높여야 하다 보니까 점포 축소는 지금 상황에서 좀 불가피할 테고 주민들은 금융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데 대책은 현재 없는 겁니까? 네, 지역 곳곳에서 점포 통폐합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은행과 주민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할 대안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금융당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도 점포 폐쇄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점 축소는 세계적 흐름이고 은행이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고령층의 불편등을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면서 은행연합회 공동지점 TF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다른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논의 단계이고 그 사이 지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은행이 한 공간을 활용하는 공동점포 운영이나 출장소 개념을 늘리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은행을 만드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두 번째는 다운사이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점포를 출장소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죠. 그 두 가지 방식 정도가 아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거고요. 점포 축소를 막는다고 해서 사기업인 기업의 이익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금융당국의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할 것 같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 재개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GS건설로 시공사까지 선정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54년의 추억을 간직한 백사마을에 이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67년 형성된 백사마을. 산기슭을 따라 들어선 콘크리트 집들은 금이간 벽과 벗겨진 페인트칠 등 50년 세월의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 올려놓은 타이어들이 눈에 띕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이곳은 20층 높이 약 2천여 세대의 아파트촌으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내년 중 착공에 돌입해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1,200세대에 가까웠던 마을엔 이제 100여 세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주민들이 나갔음을 뜻합니다. 현재 주민 80% 이상이 주거 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백사마을은 노후된 건물들의 붕괴 위험이 커 기존보다 이주 시기를 앞당겨 주민들이 조기 이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주민에게는 SH공사가 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보다 임대료가 높아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 못 나가지. 계획대로라면 백사마을 철거는 내년 11월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주민대표회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주민을 위한 대책을 서울시와 계속 논의해 실용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지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월모를 앞둔 서울의 달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의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비스포크 가전 라인업을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내년 1분기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 3도어, 패밀리 허브 등 3가지 모델을 추가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올해 당신에게 맞는 냉장고를 디자인하라는 콘셉트로 비스포크 냉장고를 미국 시장에 선보인 데 이어 2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엔 대용량 모델 라인업을 강화해 비스포크 냉장고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 냉장고와 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된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를 출시한 데 이어 내년엔 무선 청소기, 비스포크 Z 등을 추가해 비스포크 홈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 청소 트럭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청소 트럭에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적용해 배출가스를 없앴고 소음 감소 효과도 높아 환경 미화원과 주민 등 지역사회에 친환경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청소 트럭 실증 운행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수소 전기 트럭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 서부와 제주도는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눈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충남권과 전북, 전남 북부 내륙에는 오늘 밤까지 돌풍과 함께 강한 눈이 내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 산간에 최고 7cm, 그 밖에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최고 3cm가 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10에서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면서 해넘이 보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한 한파가 몰려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내려진 한파특보가 확대될 수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2도, 대전과 강릉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8도, 광주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추위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인천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속초 영하 11도, 울진은 영하 8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영하 1도, 울진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영하 6도, 부산은 영하 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1도, 부산 4도, 제주는 6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전 해상의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인 토요일까지 강한 한파가 계속되겠고요. 토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긴 했지만 지나간 올 한 해를 일기예보로 정리를 해보자면 맑고 쾌청해질 것이란 희망찼던 예상과는 다르게 흐리고 궂은 날씨가 좀 이어졌던 것 같죠. 자, 다가오는 이민년 새해는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애군과 질병을 막아주는 기운이 있다고 하는 만큼 코로나 이 역병도 좀 멀어지고 모두가 이제는 예전의 편안함을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께 치우치지 않은 소식 꾸준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